전북대학교 이용우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박수로 주시기 소개받은 이영우입니다. 저는 사실 정읍하고 인연이 깊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그리고 저희 와이프의 자녀도 이시죠? 다 정읍 출신이십니다. 정읍 출신이시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인연이 있는 곳이 바로 정읍입니다. 그 인연을 좀 또 배가시킨 게 우리 지금 직원분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바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정읍에는 구석기 유적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전라북도의 구석기 유적이 지난 20년간 상당히 많이 발견된데도 불구하고 정읍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정읍에서 구석기 유적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나왔다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앞으로 아무래도 이제 추가적인 조사가 들어가면은 굉장히 중요한 중고등학교의 교과서에 실린 만큼 어마어마한 중요한 유적이 정읍 매주리, 즉 구절조 공원 아시죠? 그 구절조 공원 안에서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제가 발견했으니까 유명하다 이게 아니라 바로 이 유적에 대해서 감식하셨던 많은 연구자들이, 전국의 많은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이 유적의 어마어마한 잠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달랑 그 구석기 유적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면은 그거의 그 경중, 그 가치가 이렇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마치 쇠구슬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무겁다는 것이 그냥 무거운 거하고 다른 쇠구슬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무거운 걸 쉽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중리의 엄청난 그리고 아름다운 잠재성을 알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구석기 시대 그리고 인간 진화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좋다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부, 2부로 나누어서 얘기하겠는데요. 매중리의 그 중요한 유적에 대한 가르침은 2부에 하도록 하고요. 1부 한 40분 정도 하고 45분 또는 40분 정도 하고 10분 쉬고 할 건데 후반에는 구석기 유적 전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지금 지도인데요. 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제 구대륙이라고 할 수 있죠. 한마디로 미국하고 남미 북미는 빼고 구대륙 위주로 아프리카하고요. 그 다음에 유럽과 아시아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도상에서 이 한반도에 바로 이제 정읍을 얘기했는데 이 한반도가 어떠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공한 부분은 이제 구석기 시대입니다. 구석기 시대가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시기냐라고 얘기를 많이 물어보는데요. 그것을 얘기하기 가장 좋은 것은요. 아프리카 이게 케냐하고 탄자니아가 이쪽에 있거든요. 동아프리카죠. 과거에 이제 영국 식민지였던 곳들이죠. 그리고 이제 프랑스 식민지들은 주로 서아프리카고요. 근데 이 동아프리카의 케냐, 탄자니아 지역에서 유적이 나왔는데요. 이제 최근 조사 결과입니다. 330만 년 전에 인간이 만든 도구가 처음 발견됩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200만 년 전에 그것도 똑같이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바로 구석기 유적이 발견됐는데 그거에 더해서 300만 년 전에 인류가 최초로 만든 석기가 발견이 돼요. 그럼 이것은 전 세계 어디서도 따라잡지 못하는 가장 오래된 석기가 바로 여기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후에 거의 지금으로부터 10,000년 전까지 시기가 구석기 시대입니다. 즉 330만 년 전에 인류가 석기를 만들어서 그것이 아프리카에서 시작을 해서요. 구대륙 전체로 퍼지게 됩니다. 전체로 퍼지게 되고 그러면서 바로 한국과 일본까지 바로 석기가 오게 되죠. 바로 그 시기가 구석기 시기라고 볼 수 있죠. 이 넓은 시기에서 바로 이 한반도에 인류가 살았습니다. 근데 인류가 살았는데 아쉽게도 한반도 남부에서는 인류 화석이 발견되지 않는데 적게 발견되는데요. 북한은 좀 꽤 발견됐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남과 북이 좋은 거기가 아니다 보니까
북한에서 발견된 인류 화석이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인류 화석이 많이 발견되면서 대략적인 모습은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알아봤더니 지금 우리 자신은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죠. 이 호모 사피엔스 이전에 굉장히 그것도 다양한 종류가 많은 종들이 아시아 대륙에 상당히 많이 살고 있었던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 인류는 당연히 한반도로 왔죠. 그리고 정읍에도 오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이 석기를 만든 거죠. 그럼 한반도에 석기를 만든 주인공은 우리 같은 호모 사피엔스도 있지만요. 호모 사피엔스 이전의 친구들도 석기를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이 한반도에서 만들었던 석기와 관련돼서 한반도 얘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거의 모든 인류는 아프리카에서 출발합니다. 아프리카에 출발해서 바로 구대륙 전체로 이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지금 말하는 우리 호모사피엔스,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언제 시작됐을까라고 하면은 그것도 아프리카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리만큼 아프리카, 유럽도 아니고요, 호주도 아니고, 중국도 아닙니다. 중국도 아니고요, 바로 아프리카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아프리카에서 우리 호모사피엔스 같은 경우에는 또한 동아프리카 그리고 북아프리카에서 한 30만년 또는 20만 년 전에 출발을 합니다. 이 양반이 출발을 해서요. 빨리 가는 곳은 바로 해안선 따라서 이동을 해요. 해안선 따라서 이동을 해서요. 쭉 해서 한반도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그룹들은요. 바로 이쪽을 통해서 유럽으로 가게 되고요. 또 다른 그룹은 관통을 해서 바로 중국 그리고 시베리아까지 가게 되는 거죠. 아마 어르신분들 많이 들어봤던 것 중에 한국 문화의 기원을 얘기하면서 북방 기원, 그래서 뭐 시베리아 기원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구석기 시대가 끝난 이후의 얘기고 구석기 시대가 있었던 시기의 경우에는요, 바로 한 그룹은 아프리카에서 출발해서 바로 남중국을 통해서 한국으로 오고 한반도로 오고, 그다음에 또 한 그룹은 이쪽에서 중국 내륙 그리고 시베리아를 통해서 북에서 남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반도에는 남에서 북으로 올라온 집단과 북에서 남으로 왔던 집단들이 만나게 됩니다. 이 뜻은 뭐냐면요, 바로 문화가 활성화되려면요, 순수하게 하나의 문화만 있으면 언뜻 보면 그게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단일한 문화, 순수한 문화, 그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진정한 문화가 꽃을 피우면요, 여러 다른 문화가 만났을 때 꽃을 피우는 거거든요. 즉, 한반도는 바로 역사가 시작하기 전입니다. 지금 구석기 시대니까. 그때 이미 남부의 문화와 북부의 문화가 만나서 새로운 문화가 꽃을 피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꽃을 피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후에 신석기 문화로 전개가 되는 거죠. 멋진 신석기 문화. 자, 그러면 남부의 문화와 북부의 문화가 만나서 꽃을 확 피게 되는데, 그럴 때 그 절정, 즉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절정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유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한반도에 그런 유적이 별로 없어요. 즉 구석기 시대의 유적은 있고 신석기 시대의 유적은 있는데,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어떻게 넘어갔지 하는 유적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그 유적이 정읍에서 발견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대단하다 그게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유적이 나왔어요. 엄청난 유적이. 즉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의 가교를 맺는 유적이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진짜 이게 아예 없어요. 없는데 그것이 거의 최초로 발견되었다고 해도 무방한 유적이 나온 거죠. 참 재미난 게 정읍의 구석기 유적 지금 딱 하나 발견됐습니다. 근데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발견된 거죠. 그리고 너무 이게 우리 정읍에 대해서도 덕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타의 많은 유적들은요, 이렇게 발견돼요. 스토리가 발견 스토리. 아파트 부지가 여기 있어.
아파트 부지가 들어서기 전에 두 가지 중요한 영향 평가를 합니다. 환경 영향 평가, 문화재 영향 평가를 하게 되죠. 기본적으로 일정 부지 이상 대규모일 때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환경 영향 평가 끝나고 이제 문화재 영향 평가를 하면서 여기 뭐 청동기 유적이 있다, 부석기 유적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지역을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아무리 좋은 유적이 나오든 좋은 유물이 나오든 간에 그것은 어차피 아파트 부지가 되기 때문에 그 유물을 다 깔끔히 수거한 다음에는 그곳은 아파트가 들어서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지층도 다 없어지고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물론 유물은 다 조사하겠지만. 그런데 지금 우리 구절초 유적 안에 지금 이제 우리가 매중리 정식 명칭 매중리 유적이죠. 구절초 공원 안에 유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것은 지금 무슨 아파트 쓸 것도 아니고 댐을 만들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안전하게 땅속이 잘 보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발굴된 부분은 한 열에 좀 정확하지 못지만 한 10% 정도 발굴한 것 같아요. 나머지 한 90% 또는 한 80% 남아 있는데 그것은 다행히도 어떤 시기에 쫓기지 않고 안전하게 보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건만 된다면 그 부분을 서두르지 않고 조금씩 하면서 바로 이 중요한 가치를 알릴 때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참 안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매중리 유적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유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시간을 조금 또는 공간을 조금 좁혀서 한반도 중심으로 한번 보죠. 한반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반도라는 부분이 사람이 구석기 시대입니다. 다시 구석기 시대로 가는데 이 구석기 시대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의 선조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살던 친구들이, 여기 살던 조상들이 결국은 이동을 합니다. 외부에서도 오기도 하지만은 한반도에 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나가게 됩니다. 그럼 어디로 나가냐라는 문제인데요. 자, 지금은 여기가 한반도하고 일본이 당연히 바다로 있죠. 그리고 한반도에서 가령 상해를 가고 싶다. 당연히 바다입니다. 그러나 이건 지금의 그림이죠. 근데 과거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자, 참고로 저는 이제 고고학도 하지만 이제 지질학적인 부분도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질학적인 부분으로 이제 과거에 가령 5,000년 전에는 기후가 어땠는지, 15,000년 전에는 어땠는지를 나누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합니다. 그건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 표 하나 어떻게 보면 한 장의 표죠. 근데 이 한 장의 표를 만들기 위해서 최소 10개 국가에 10개 기관 이상이 모여서 이 표 하나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사람들이 그러면요. 일단 태평양으로 나갑니다. 왜 갑자기 구석기 얘기하다가 뜬금없이 태평양 얘기를 하냐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지금 우리가 바로 요 천변에 땅을 보더라도 여기는 지금 땅을 파다 보면은 6.25 전쟁 때의 상흔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청동기 시대의 모습, 조선 시대의 모습, 시대의 모습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시대가 바뀌면서 땅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고 한마디로 많이 해잡아 버리죠. 많이 섞어버려요. 그래서 원래 500년 전, 원래 10,000년 전, 원래 10만 년 전의 본 모습을 우리가 잘 알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일부는 알아요. 근데 태평양 심연, 그러니까 심해 어마어마하게 2,000m, 3,000m 같은 굉장히 큰 깊이로 사람이 못 들어가는 정도의 깊이, 기계만 들어가는 깊이, 거기에 있는 땅은요 살금살금 쌓이기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땅의 흙을 깊숙이 파내면은 지난 이거는 27년간 1, 10, 100, 1000만, 10만 27만 년 동안의 시간의 변화와 기후의 변화를 알려주는 표를 만들게 돼요. 그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봤더니 이 복잡한 건 다 치워버리고요. 간단한 것만 보죠. 자,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지질학자들이 어떻게 정리했냐면 숫자 중에 1은 지금 우리 현재입니다. 1은 현재예요. 그리고 그 현재의 대략적인 이제 온도로 우리가 계산하면은 이거 온도는 엄밀하게 아니고 일단 온도로 생각하면은 이쪽으로 가면은 굉장히 더운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은 추워지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숫자 2, 짝수, 무조건 짝수는 추운 시기입니다. 추운 시기 되니까 이 그래프가 쭉 내려가죠.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갑니다. 이 뜻은 뭐냐면은 빙하기입니다. 빙하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럼 빙하기 사실 우리 역사에서 빙하기를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감이 안 오죠. 근데 조사를 해보면은 이 감이 어느 정도 잡히는데요. 우리 북쪽이나 남쪽 갔을 때 나무 얼음하고 눈이 쌓여 있잖아요. 근데 그 얼음 덩어리가 빙하기가 되면요. 얼음 덩어리가 어느 정도 쌓이냐면은 많이 쌓이면 4kg가 쌓입니다. 4kg. 아니 백두산이 2,500m, 뭐 2,700m 이렇게 얘기하는데 백두산보다 훨씬 높은 정도로 얼음만 쌓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그 빙하의 힘이 무서운 거죠. 즉 지구의 70%의 물 중에 많은 물을 끌어당겨가지고 눈이 되고 그 눈이 얼음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물이 결국 땅 위에 얼음이 되다 보니까 어떤 효과를 가지게 되냐 하면은 해수면이 쭉 내려가 버려요. 왜냐면 바닷물이 얼음으로 땅 위에 막 쌓이게 되고 또 바다 위도 웬만한 데 다 얼어버리니까 해수면이 쭈르륵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대한해협 여기 있는 데 있죠? 부산에서 요 규주 이쪽 가는 게 후쿠오카 여기는 그냥 땅 밟고 갑니다. 그냥 육지였었어요. 그때 완벽한 육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는 이동을 해요. 그러면 중국 이쪽 아까 얘기했잖아요. 상해 어쩌고저쩌고 이쪽은 어떨까? 좀 질퍽거리긴 해도 잘만 돌아가면은 중국과 한국 걸어갑니다. 바로 그런 식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식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바꾸어 말하면 지금 이 지도는 해수면이 쭉 올라와서 빙하가 끝났으니까 쭉 올라가서 만들어진 지도예요. 그러면 이런 모습이 과거에 얼마나 몇 번 있었는지를 한번 보려면은 이 그래프를 다시 보면 압니다. 자, 지금 현재 여기 온도가 되게 높았어요. 그러면 과거에는 이렇게 쭉 떨어져서 추워졌다고 했어요. 그 시기가 언제냐면 대략 2만 년 전입니다. 그러다가 좀 삐쭉 올라가지만 다시 추워집니다. 삐쭉 올라가고 다시 추워집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자, 3만 년 지나 4만 년 지나 5만 년, 6만 년, 7만 년이 돼도 지금까지 따뜻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시간이 가서 6만 년에서 7만 년 가는데 조금 따뜻해지려다가 다시 추워집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본격적으로 지금과 같이 더웠던 시기, 따뜻했던 시기는 딱 한 번 있었어요. 12만 년 전에 한 번 있었던 거죠. 즉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면은 지금과 같이 우리는 따뜻한 시기에 살고 있는 것이 12만 년 만에 한 번 다시 찾아왔던 시간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하면 원래대로 한다면요. 이제 빙하기가 옵니다. 그래서 추워져야 됩니다. 추워져야 되고 어쨌든 이 상태, 요 상태같이 따뜻한 시기에 바닷물이 요런 식의 지도를 만들어 주는데 요런 모습이 과거에 언제 한 번 있었냐 하면 12만 년 전에 한 번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2만 년 그 사이 동안에는요 육지가 굉장히 넓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서 동남아시아에서 호주도 육지로 걸어서 갔고 그리고 일본에서 북으로 또는 한반도에서 북으로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요 바로 미국까지 가는 겁니다. 지금 아메리카 인디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인디언이 사실 어디서 출발하냐면요 아시아인들이잖아요. 이 아시아인들 어디선가 출발했을 건데 아마도 다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는 한반도에 있던 사람들, 일본에 있던 사람들, 그 다음에 바로 북부 중국 만주에 있던 사람들이 넘어가서 이 위도 지금은 바다죠. 베링해라고 해서
그렇지만 그 베링해가 그때는 브릿지로, 이것은 육지 브릿지가 아니라 얼음 브릿지입니다. 완전 얼음 덩어리를 해서 자유롭게 물론 춥죠. 추운데 걸어가게 되죠. 그래서 바로 현재의 아메리칸이요, 현재의 중남미의 바로 원주민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 이 극동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여기서만 머문 것이 아니라 바로 중미와 남미, 북미의 사람들까지도 커버를 했던, 담당했던 사람들인 거죠. 즉, 본래부터 우리는 글로벌합니다. 본래부터. 그리고 구대륙을 넘어서 신대륙을 최초로 간 집단이에요. 바로 그 집단이 우리 한반도에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이미 선사시대부터 글로벌한 삶을 살았던 것이 한반도, 하고 그 주변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 제가 너무 뻥치는 것 같이 들리죠. 뻥이 아니에요. 뻥이 아닌 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정읍 유적이 있는데, 정읍은 우리가 남원에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조사한 것 중에 임실의, 여기서 대박이 하나 터집니다. 임실의 하가 유적이라고 있습니다. 직선거리로 정읍 부절초 유적, 예중리 유적이죠. 예중리 유적에서 하가 유적까지는 직선으로 10km 정도밖에 안 돼요. 가깝죠. 근데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깜짝 놀랄 유물들이 나오게 돼요. 어떤 유물이 나오게 되냐면은 지금 요런 유물들이 나옵니다. 요 그림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딴 거 비교하려고 가지고 거예요. 이거 보면 갑자기 이거 뭔 연결되냐 하는데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유물 중에서 어떤 유물이 나오냐면은 이런 유물하고 바로 이런 유물이 지금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순천에서 나온 걸 얘기한 건데, 이거랑 거의 동일하고 보이는데 이것도 더 멋져요. 근데 이것뿐만 나온 게 아니라 희한한 유물들이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은 일본에서나 흔히 보이는 유물이 바로 어디서 보이냐면 임실 하가에서 보여요. 그러니까 한마디 일본산 물건이, 일본산 볼펜, 일본산 자동차가 한국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한반도에서 가장 대표적인 유물이 뭐냐라고 하면요, 사실 이겁니다. 이거예요. 한반도 후기 부석기의 가장 아이콘, 대표 유물.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 수출물 하면은 반도체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2차 전지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2차 전지, 최고급 2차 전지는 한국 거, 최고급 반도체는 한국 거가 되는 것 같이, 그 당시 구석기 시대 말기, 후기 구석기 말기에 최고급 산양 석초, 그러니까 석촉에다가 이 나무 짝대기에다 딱 꽂아가지고 이제 작살을 만든 건데요. 제일 잘 만든 작살 끝, 요것을 순대찌개라고 합니다.는 한국산입니다. 이게 어디서 발견되냐면 규슈에서 발견되죠. 규슈에서 발견되죠. 그것도 재미난 것이 요거에 만드는 재료인데, 지금 제가 사진에는 없는데 요 재료가, 일부 재료는 어디서 가져오냐면요, 놀라지 마십시오. 일부 유적이거든요. 백두산에서 가져옵니다. 아니, 구석기 시대 때 전라북도 장흥, 아니면 전라남도 장흥, 전라북도 하가, 이런 데서 구석기 시대에 백두산에 있는 사람들 교류를 해? 말도 안 되는 거 같죠? 아닙니다. 이것을 제가 그냥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흑요석 같은 돌 같은 거, 새까만 돌이 있습니다. 아주 그냥 반짝반짝하기 이루 말할 데 없는 돌인데, 그 돌은 X선 회절 분석이라는 선지 분석을 통해서 원산지를 규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그리고 우리나라 주변에 화산 터져서 고퀄리티의 흑요석 만들 수 있는데 몇 군데 안 되거든요. 규시에는 규시에 고시다계 유적이 있고요. 백두산에 하나 있는 것이, 물론 다른 데도 많이 있는데 퀄리티 좋은 흑요석은 몇 군데 안 됩니다. 그게 다 나옵니다. 즉 전라남북부에서 바로 백두산과 교류, 일본 규슈와 교류한 것을 보여주는 거죠. 즉 전라남도에 다른 유적, 경상도에는 없어요. 이상하게 일본하고 가까운 경상도가 많은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물론 있는데 빈도수로 보면 현재 전라남도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러한 교류의 유적은 압도적으로 그냥
조금 더 많은 정도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전라남도가 많아요. 그래서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은 지금은 여러분들 임실 하가 가면 허벌판에 강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겨울 같은 바람도 많이 불어요. 그런데 거기가 요즘으로 말하면 인천모와 계류장 정도 되는 곳입니다. 세계 모든 물산, 구석기 시대에 모여가지고 이동하는 곳. 그리고 그 바로 10km 떨어진 데에 임실 하가 정읍 부졸초 유적이 있는 거죠. 지금 이런 부졸초 유적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부졸초 유적은 아까 얘기했지만요, 내중리 유적, 이름이 이뻐서 저는 그냥 부졸초 유적이라고 하는데, 부졸초 유적은 그런 가치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 뛰어넘는 부분은 제가 뒤에 2편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이러한 사항이 바로 구석기 시대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이 구석기 시대에 그 인류가 살았던 부분을 살짝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제가 그 화살표로 표시를 해놨어요. 자, 이 표는 단위가 100만 년 단위입니다. 많이 와주셔서 힘이 납니다. 자, 이 표는 이제 인류가 진화하는 모습을 한번 간략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인류가 진화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단위가 좀 세죠. 100만 년 단위입니다. 800만 년, 600만 년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요. 자,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저 위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게 우리예요. 우리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됐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됐냐를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자, 이쪽에서 진화를 합니다. 진화해서 한쪽 길로 가면 이쪽으로 가고 또 한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 결정적인 분지 시점이 대략적으로 600만 년인 것 같아요. 자, 이쪽에서 줄 잘못 쓰면 침팬지 되는 겁니다. 이쪽에서 줄 잘 쓰면은 바로 사람의 길로 가는데 그 사람의 길로 간다고 바로 가는 건 아니죠. 지금 여기서 뼈쪽 올라가다 말았고 그랬죠. 뼈쪽 올라가다 말았죠. 그 뜻은 뭐냐면 뼈쪽 올라가다 살다가 멸종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뼈쪽 올라가다가 살다가 멸종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 가다가 멸종하고 가다가 멸종하고 가다가 멸종하면서 수많은 가지, 아마 수많은 변종들이 생긴 거죠. 다양한 종들이 생긴 거죠. 그 종들이 다양하게 전개되다가 딱 지금 이 그룹 중에서 요 파란 계열과 하늘색 계열 중에 유일하게 딱 하나 살아남은 게, 아이고 너무 흥분했어요. 딱 하나 살아남은 게 우리예요. 우리 다 멸종하고 우리죠. 그리고 그런데 여러분들 그럼 요 갈랐을 때 침팬지는 얘 불쌍한 애들이니까 애초에 다 멸망했는가 보다. 그거 아니에요. 침팬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침팬지도 나름 생명력 유지하고 살 겁니다. 살면서 여기서 가지치긴 하긴 하죠. 근데 다 서바이벌 합니다. 그러니까 침팬지도 살고 우리도 살았는데 다른 점은 침팬지는 수많은 변화된 서로 다양한 종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침팬지도 이런 침팬지 저런 침팬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상합니다. 다 멸종하고 우리만 살아남았어요. 바로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죠. 이 모습 중에서 아까 제가 석기 얘기를 했습니다. 석기가 한 300만 년 전쯤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그 뜻은 뭐냐면은 여기가 바로 인가에 가는 분기점이 되는데, 분기점에 이쪽 라인 탔다고 해서 무조건 석기 금방 뚝딱 만든 게 아닙니다. 석기 만들려면 600만 년에 시작해서 300만 년을 기다려서 300만 년 기다려서 이쯤부터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쯤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석기가 만들어져서 쭉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석기의 역사는 대략적으로 300만 년의 역사인데, 그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이 석사 때 공부를 할 때 제가 입학을 했을 때 바로 이 선생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 선생님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배우는 기회는 없었는데,
바로 이 선생님께서 그라함 클락이라고 하시는 선생님이신데 이 선생님께서 그 당시에 이제 아주 중요한 아주 단축된 자료를 한번 제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300만 년부터 석기가 만들어졌다라고 했는데 그 수많은 시간 동안 각 집안에 얼마나 석기가 많겠습니까? 그걸 다 이렇게 정리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아주 진짜 간단하게 일반인들도 쉽게 간단하게 하면 몇 단계로 나눌 수 있냐 하면은 총 5단계로 나눠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5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내중리의전 어디냐 하면 요 단계에 있습니다. 가장 어드밴스된 거죠. 어드밴스된 거죠. 가장 최고의 어드밴스된 거죠. 그리고 가장 1단계는 바로 가장 최초로 원숭인지 사람인지 구분도 안 가는 시점에서 만드는 것이 바로 1단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바로 1단계 석기들은 이런 석기들입니다. 이런 석기들이 1단계 석기가 되는 거죠. 자, 한눈에 봐도 그냥 이것이 돌인지 짱돌인지 그냥 버려지는 건지 구분을 안 가는 거죠. 근데 이런 석기들이 만들어져요. 만드는데 한 10초 걸려요. 10초. 좀 손재, 저같이 손재 좀 없으면 좀 똥손이 내줘요. 제가 만들면 한 30초. 숙련된 사람이 만들면 10초 뚝딱뚝딱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발전하면 와, 여기서부터 여기가 틀려집니다. 만들기 어려워요. 이것은 중업독기라는 석기인데요. 이거 만들려면 상당히 노력을 걸립니다. 한 30분 걸려요. 20분, 30분. 바로 이 석기가 물론 이게 우리나라를 갖다가 여러분들 한번 보시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데 아프리카 전 세계 통해서 가장 최초의 석기라는 석기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나와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양평 병산리에서 나온 걸 제가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인류가 만든 석기 중에 두 번째 석기라는 석기도 한반도에 나옵니다. 한반도 옛날부터 대단하죠, 진짜. 그러니까 이 조그만 나라에서 한반도에 골고루 다 나와요. 근데 요거는 아쉽게 안 나옵니다. 요거 3단계 인물인데 이것은 뭐 일반과 무스펙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좀 공정이 좀 더 복잡해지는데 요거는 한반도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발전된 4단계 바로 돌날이라고 하는 석기는 그 아까 말했던 스네지르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후기 구석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좀돌날이라고 하는 석기인데요. 석기 크기가 제 엄지손가락의 4분의 1 사이즈입니다. 석기가요. 그러니까 석기가 뭐 원시인 만들었으니까 뭐 덩치 크고 볼품 먹고 못생겼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물론 요 1단계는 못생겼어요. 보기에라도 뭐 어떨지 모르지만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정교합니다. 2단계까지 가면요. 이게 석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딱딱 쳐서 깎아내서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바로 2단계까지 가면 아주 구석기의 끝판왕인데 이 시기 바로 이 시기에 부절초유적 내중유적이 위치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부분이 바로 우리 구석기 유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이제 구석기하고 인류진화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상식 정도를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잠시 우리가 한국 근현대사와 관련된 부분, 또 상식적인 부분만 보면서 최초로 이 구석기 연구가 우리 한반도의 선악들이 누가 어떻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요거는 그냥 지나가도록 하고요. 시간상 하고 싶지만 자, 시계를 갖다가 1930년대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30년대 하면은 바로 이 일제강점기 시기죠. 우리 한반도에 살았던 그 당시에는 조선인들이죠. 조선인들한테는 굉장히 고난의 시기죠. 이 고난의 시기에 바로 15년 전쟁이 벌어집니다. 15년 전쟁은 우리가 쓰는 용어는 아니고 일본 사람들이 쓰는 용어죠. 일본에서는 만주를 침략을 하고 자신들이 패망하던 1931년부터 1945년까지 전쟁을 15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공식 용어예요. 그 15년 전쟁이라 한 용어는 그 당시에 침탈이 가장 심했던 시기죠. 만주도 일본 거, 대만이 이미 일본 거, 그리고 중국의 상당 부분 해안 도시는 다 일본 거가 됩니다. 그리고 싱가포르도 일본 거, 필리핀도 일본 거. 거의 모든 부분, 특히 이제 태평양의 수많은 섬들은 차례차례 일본 거가 되던 확장되던 시기죠. 그리고 우리한테는 또 치욕이 더 배가 되던 시기죠. 바로 그 시기에
그 15년 전쟁 초반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이 사람들이 이 만주에다가 자신의 괴뢰정부죠. 괴뢰정부를 세우게 되죠. 만주국을 세우게 되죠. 그러면서 이 만주국을 설립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주에,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게 그 당시 만주 관련한 포스터예요. 뭐냐면은 일본 사람들한테 만주로 와라. 여기 완전 누가지 땅이다. 아마 대박 터진다 여기 오면은. 농사 우리 땅 빌려줄게. 그리고 저리로 용자일 테니까 여기서 농사하고 장사해.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승승장구하니까 여기 뭐 신났죠. 그렇죠. 한편으로는 여기가 완전히 자기 거가 된 거예요. 일본 거. 그러다 보니까 뭐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 갖다가 지화 자원이 뭐가 있는지, 풍수들이 뭐가 있는지, 뭐가 쓰는지, 아니면 뭐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대규모 조사단을 파견하게 돼요. 그 조사단을 파견해서 쭉 올라가면 바로 여기가 만주국 여기니까 이 지역을 조사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반도의 기지를 둡니다. 그 당시에 만주와 관련된 중요한 연구의 핵심 위치는 경성제국대가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성제국대에서 만주와 몽고 연구소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그럼 그들이 바로 거기 그 당시 경성에서 시작해서 쭉 올라가서 1판은 이쪽으로 가서 연구하고 이쪽으로 가서 연구하고 3판은 이렇게 연구하는 거죠. 그리고 3판하고 얘기했던데 바로 블라이디 보스록하고 만주 끝자락에 있는 이 부분을 연구했던 나우라 노모를 비롯한 일본 조사대가 그중에서 뭐 대부분 일본 사람들이죠. 일본 사람들이 뭐 이상한 게 발견된 거예요. 뭐냐면은 이 지금 현재 살지 않는 동물 화석들이 발견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후에 이제 북한이 나중에 발굴을 합니다. 발굴하면서 요 지역 말고 이 지역 저 지역 봤더니 가려면서 코뿔소, 지금 안 살잖아요, 한 건데요. 그 다음에 원숭이,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하이에나, 지금 안 살잖아요. 그런 화석들이 꽤 발견돼요, 지금 이미. 그리고 충청북도에서도 거의 발견됩니다, 이 지금. 그래서 지금은 안 살지만 멸종된 화석이 꽤 많이 이쪽 북부지방 여기서 발견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상하네. 그래서 만주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주 가기 전에 여기서부터 연구하자 라고 연구를 하게 돼요. 땅을 팝니다. 팠는데 웬걸? 이상한 게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당시 발굴할 때 조선인들이 조사할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뭐 장난이 아닌데? 중요한 게 있어요. 당시까지만 해도 일본은 구석기 유적이 단 한 개의 유적도 없습니다. 단 한 개의 구석기 유적도 없었을 때예요. 근데 이게 만주도 아니고 조선반도에 구석기 유적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일단 대략 남가봐줘. 이걸 사실대로 얘기해봐도 사실대로 얘기하면 일본보다 한참 전에 조선반도에는 구석기 유적이 있다는 것을 자인을 해야 되는데 영적 껄끄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일부의 학자들은 이거 신석기 시대 거야. 구석기 시대 일리가 없어. 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일본인 학자라고 다 양심 없는 학자는 아니죠. 그 중에서 이 나우라 노부오는 발굴하고 한참 이후에 공식 보고서를 씁니다. 공식 논문을 쓰게 돼요. 이 논문에서 이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 학자지 있습니다. 조선반도에 나온 이거 구석기 유물이야. 양심 있는 학자죠. 그 당시 태평양 전쟁이 막 시작됐을 때니까 그 당시 한마디로 일본 막 팽창하고 막 이빨을 막 드러낼 때죠. 그때도 그래도 양심 있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이게 바로 한국과 일본 최초의 구석기 유적이 발견되는 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북한이 표시한 양식 본관 유적. 북한이 이제 이름을 바꿔서 행정구역을 바꾸면서 강안리라고 바꿨는데요. 원래 명칭은 본관리였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구석기 유적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청을 잘해주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조금만 좀 더 하고 여기 쉬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시기에 바로 이런 것이 발견될쯤 했을 때 우리 당시 지식인들 중에서도 움직임이 계셨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분이 우리 전라북도 우리 고창에서 출신이시죠.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월북을 하셔서 북한 과학원의 원장을 하신 분이고, 또 일제 시대에는 서대문 형무소에서 바로 요주의 대상으로 잡히면서 고초를 겪으셨던 백남은 선생 같은 경우에도 무슨 구석기학자는 아니죠. 그렇지만 바로 그 당시에 엄청난 글을 쓰셨죠. 일본어로 쓴 조선사회 경제사라는 걸출한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비록 구석기학자는 아니지만은 지금까지 조사 성과를 이렇게 보면은 조선에서 구석기가 유물이 나온 거에 대한 어떠한 논쟁과 관련된 글을 쓰게 된 거예요. 이게 맞든 틀리든 간에 뭐 이게 정답이든 아니든 간에 구석기란 어떠한 내용이 지식인들 사이에 아까 나오란 노모는 일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아니고 조선 사람으로서 지식인들 머릿속에 논쟁의 대상으로 구석기가 이렇니 저렇니라고 하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시작이 바로 열리게 되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바로 이와 같은 일단의 학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북한에 계신 학자들 얘기를 하는데, 바로 한흥수 선생님이 계십니다. 한흥수 선생님은 지금 써 있는 대로 그 당시 석학 중에 석학이었습니다. 지금 이 스페만보다는 어마어마한 그 일제시대 때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에 들어가시고 스위스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철학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학자죠. 이분이 이제 계산 출신이세요. 계산 출신이신데 이제 결국은 이제 숙청당하십니다. 50년대 말에 아주 안 좋게 숙청을 당하시게 되는데, 그 전에는 바로 이러한 구석기와 관련된 논쟁에 뛰어들어서 실제 조사도 하시고, 실제 조사도 하시고, 이분은 실제 조사한 건 아니에요. 한윤수 선생님은 실제 구석기 유적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스스로 구석기 유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을 때리신 분이 바로 도유호 선생님입니다. 이분은 한문 출신이시고, 이분 김일성 대학 교수를 지금 하셨던 분이세요. 자, 이분께서는 아마 이분이 이제 남북한 통틀어서 고고학자들 사이에서는 남북한 통틀어 한국 선택을 안 하셨으니까 한반도 고고학의 아버지뻘 되시는 분입니다. 이분도 결국 북을 선택하는 바람에 숙청되십니다. 숙청되시고 말년에 굉장히 고초를 겪고 안 좋게 되시지만, 그 전에는 어마어마하신 분이죠. 이분도 보시면은 스펙 한번 보시죠. 어마어마합니다. 이분도 오스트리아 비인 대학에서 고고학을 전공하셨습니다. 그 당시 전공했던 사람 거의 없을 때 전공을 하셨고, 한반도에서 최초로 구석기를 1, 2등을 나누면서 학위 받은 분이 바로 도유호 선생과 한흥수 선생님입니다. 두 분인데, 도유호 선생님은 사진도 몇 개 남아있지 않습니다. 흐릿한 사진 한두 장밖에 몇 개 없는데, 이분은 이미 1930년대 요즘 말로 하면 인싸입니다. 인터넷에서 유명한 이런 사람들. 왜냐하면 이분이 바로 오스트리아에서 비엔나 대학에서 귀국할 때 그 당시 동아일보 조선일보에 바로 도유호 박사, 도박사 바로 귀국하시다. 뭐 이 정도까지 뉴스에 나온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플루언서였습니다. 영향력이 있는 분이었죠. 근데 일제시대 때 귀국하시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뭐 좋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렵게 사셨어요. 이 훌륭한 양반이 번역기를 하면서 근거의 입에 푹 실하고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해방 이후에 김일성 대학 교수가 되시죠. 아마 고향이 함흥이시니까 그쪽을 선택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구석기 발굴을 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남북한 통틀어 최초의 구석기 유적이 드디어 발굴이 되죠. 아쉽게도 남한이 아니라 북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반도의 한반도 소내기에서 최초로 조사를 하게 되는데, 한경락도 웅기군 불벌입니다. 그 당시에 이 북한의 자료를 보면은 뭐 공식적으로 본 겁니다. 통일부의 허가를 보고 이제 북한 자료를 볼 수가 있는데요. 통일부 자료센터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 북한의 연구자도 그 흥분을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매중리 보고 흥분하는 것 같은 그 느낌인 것 같아요. 보고서의 글자, 활자체가 사이즈가 있잖아요. 활자체가 사이즈가 있는데 일반 활자는 가령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 과정 10포인트로 글씨를 쓴다면은 이 유적이 발견됐을 때 마치 신문 보고 호해를 나오면 호해 아주 엄청난 뉴스니까 글자 크게 해서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보고서에 큰 글씨로 한경남도 웅리군 불포리에서 구석기 유적이 드디어 발견됐다. 한마디로 흥분과 즐거움이 이 보고서에서 느껴집니다. 바로 이 고유호 선생님이 최초로 발견하시게 되죠. 그리고 그 유적의 유물이 바로 이 유적과 이 보고서가 됩니다. 자, 여기서 사실 1년만 더 빨랐으면은 바로 남한이 먼저 발굴할 수 있었는데 바로 그로부터 바로 얼마 지나 1년, 2년 지나지 않아 바로 석장리가 남한에서 최초로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64년도에 바로 조사하게 되죠. 근데 요 스토리는 조금 긴데요. 사실 엄밀하게 말해서 한국인에 의해서 순수하게 조사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최초로 보고한 사람은 한국인이 아니라 그 당시 미국에 바로 그 당시 이제 고고학, 인류학을 전공한 연구자들이었던 알버트 모와 샘플이 바로 63년도에 이지요 석장리를 답사합니다. 답사하고 그 당시 이상한 게 나오네. 이것이 지금까지 한국에 없었던 뭐 이상이 나오는데 하면서 알려지게 되고 그 당시에 연세대학교 손보기 지금 타계하셨죠. 손보기 교수님께서 조사를 했습니다. 자, 저는 여기 이제 손보기 선생님한테는 직접 그때 이미 퇴임하셨을 때니까 직접 뭐 공부를 배우거나 이러지는 않았지만은 손보기 선생님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이제 이 구석기죠. 석장님을 뛰어들었을 때가 언제냐면 연세대학교에서 교수하시는 40대 중반입니다. 그리고 전공은 당연히 구석기가 아니었고 우리나라 구석기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몇 명 얘기했지만 다 북한으로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구석기의 명맥은 진공 상태 없는 상태예요. 아무도 없는 상태였고 이분은 바로 한국의 역사학 전공 교수였던 거죠. 40대 중반입니다. 다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그 안정된 상태를 버리고 구석기라고 하는 미지의 영역을 뛰어들어서 다시 공부한 거예요. 다시 공부해서 이걸 만들거든요. 저를 보면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이 가치를 아셨던 거죠. 마치 비유하자면은 뭐 조금 딴 얘기지만 이런 거가 저는 이렇게 대자고 같이 이렇게 기시감이 들더라고요. 1990년대 한번 계신 분들은 아마 생생히 기억나실 겁니다. 90년대에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3분만 더 하고 90년대로 한번 되돌아가 보죠. 지금 삼성경제연구원으로 아마 알고 있어요. LG연구원인지 모르지만 거기서 특강이 한번 열렸다고 합니다. 저도 뭐 들은 얘기니까. 90년대 초반이니까 93년도, 4년도쯤 됐을 때예요. 자, 삼성경제연구원 하면은 진짜 거기 한마디로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대죠. 사실 그런데 이제 대학교 또 강연을 할 때가 있는데요. 가면은 제가 전에 강연을 가면 뭐 극진이 잘해줍니다. 근데 극진이 잘해주는 것이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나한테 극진이 잘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너 이렇게 어마어마한 데 와서 너 발표하니까 기죽지 이런 느낌을 줘요. 그 정도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프라이드와 연구실에 모여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모여있는데 발표하는 사람이 프랑스 유학한 어떤 이름을 얘기하는 거고 뭐뭐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90년대, 93, 4년도니까 인터넷이 아직 보고가 안 됐을 겁니다. 그때 칠판에다가 www 월드 와이드 웹 딱 써놓고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물건도 사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사랑도 하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편지도 보내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전쟁도 합니다 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그 연구소에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픽 웃으면서 나가버렸어요. 이게 이례적인 일입니다. 강의 연사가 있는데 중간에 간이 나간다는 것은 대놓고 무시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바로 10년도 안 걸렸죠. 10년도 안 걸리고 진짜 인터넷 세상이 왔고 진짜 인터넷에서 물건 사고 인터넷 전쟁도 하잖아요. 사이버 존이라는 것이 뭐 딴 게 아니라 진짜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딱 맞았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궁금해요.
1990년대 그때랑 삼성경제연구 그 똑똑한 사람들도 앞에서 대놓고 앞으로 10년 후에 얘기를 그렇게 얘기해 주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고 무시하죠. 그 기본적인 일반적인 사람인 거죠. 그렇지만 그 중에 한두 명은 그 알아듣고 그거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한메일렛 아시죠? 한메일렛. 지금의 이제 어떻게 보면 다음 카카오의 전신이 되는 거죠. 바로 이 사람이죠. 대구 범어동이라는 조그만 땅에서 떡볶이집 뒤에서 처음 그 이메일 가게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메일렛의 어떻게 보면 직접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전신이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그 남들이 보지 못하는 어떤 그 미래와 그다음 확신을 느끼는 사람들이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닌데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분이 바로 사진 찍었거든요. 그 성복이 선생님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그걸 만들었고 지금 대부분 저 같은 분석기 하는 사람들은 이분이 살아있는 레전드, 전설이죠. 그리고 현재 분석기 공부하고서 바로 한국에 뿌리 내리는 사람이 이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시간은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갖다가 시간은 80년대, 그 다음에 공간은 바로 호남 지역 전라남북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북도의 최초의 구속기 유적이 조사된 건 언제일까라고 한다면 공식적으로 최초라고 한다면 1980년대입니다. 아마 그 전라남도 여행 가시다 보면 보성강 주변으로 참 아름다운 이제 경치가 펼쳐져 있는데요. 이 보성강 유역에 조암댐을 만들어졌습니다. 조암댐이 수몰지구가 당시 80년대에 이제 거의 댐 만들다 보니까 수몰지구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문화재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바로 유적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게 돼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제 80년대 바로 보석기 유적이 발견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러한 유적들에 대한 내용들을 보니까 사실 전라북도가 아니라 남도죠. 그런 걸 보면서 전라북도의 그러한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그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전라북도는 1990년대, 10년 약간 10년 조금 더 늦었는데 10년 늦어서 전라북도에서는 유적이 발견되게 됩니다. 대표적인 유적 한다면은 전라북도 익산의 여산 휴게소 있죠. 그 휴게소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신막 유적이 발견됩니다. 신막 유적이 발견됐는데 그 당시 조사 면적도 넓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바로 후기 구석기 유물이 발견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아까 제가 얘기할 때 구석기 유적의 1, 2, 3, 4, 5단계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5단계 바로 찾다 보니 너무 힘드니까 그 5단계 유적이 바로 이 유물입니다. 즉 후기 구석기 유물이 되는 거죠. 근데 달랑 후기 구석기만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아래층, 층을 달리하면서 아래층에서는 이것보다 조금 거칠게 만들어진 석기들이 조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마 이곳에 단지 후기 구석기에 딸랑 사람이 산 것이 아니라 그전에도 이미 사람이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게 중요한 사실인데 사람으로 친다면 비유하자면 사실 사람 뼈가 안 나와서 특정하기 어렵지만 위에 나오는 이것들은 호모 사피엔스 우리가 만들었다면 이 친구들은 아마도 추정입니다. 뼈가 안 나서 호모 사피엔스 이전에 있던 친구들이 만들었던 걸로 알 수 있고 그 뜻은 뭐냐면 호모 사피엔스 이전에 이미 호남 지방에 사람이 살았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놀라운 유적이죠. 그것이 바로 2000년대 초반에 조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중요한 유적으로 가장 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초반기 유적으로 가장 중요한 데라고 하냐면 바로 진안에 바로 진근을 유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근을 유적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한국의 넘버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까 말했던 그 승대찌르개라고 하는 아주 창끝으로 된 거 있잖아요. 그것이 여타의 한국에서 그런 유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일 많이 발견됐어요. 바로 이게 제일 많이 발견됐습니다. 약 100점이 나왔거든요. 이것만 100점. 딴 걸로 하면은 수만 점이에요. 근데
승대찌개라고 하는 이 석기만 100점이 나왔는데 이것은 현재까지도 레코드 기록을 못 깹니다. 뭐 대전의 용산동에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찔끔찔끔 나오는데 대부분 서너 개 나와요. 근데 지난 진균은 100개가 나와서 100개가. 그러니까 지금은 가면은 수몰돼 있고 이제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설사 수몰 안 됐더라도 산골짜기 어디에 있는 작은 마을이지만요. 구석기 시대 때는 달랐다고 그러죠. 아마 그것이 비유하자면 삼성 공장 같은 것 같이 들어있다고 비유해도 될 정도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많이 살았고 그들을 위해서 공급해줄 수 있는 여러 도구를 만들었고 승대찌개만 해도 100점이 만들어졌으니 딴 건 오죽 많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바로 지난 진균일입니다. 수몰되기 전의 모습이고요. 현재는 여기가 이제 물로 상당 부분 이제 물로 차 있는 상태입니다. 자, 지난 진균일 유적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보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2021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재작년에 만든 표니까요. 재작년에 만든 표를 보니까 전라북도만 보는 겁니다. 북도에서 무석기 유적을 공식적으로 조사했을 때 데이터를 한번 뽑아왔습니다. 이것은 지금 매중리가 공식 보고서가 바로 작년에 나왔거든요. 그거 빼고 있고 그 전에 데이터니까 1번부터 27번, 28번까지 있는데 대부분의 유적들이 바로 2000년대 보시다시피 2000년대부터 조사된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석기 학자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요. 구석기 학자에만 이 유물을 가치를 알 수가 있어요. 구석기 학자가 없었을 때는 이 유적을 조사하지 못했죠. 그러다가 구석기 학자들이 있으면서 이런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매중리 유적도 조사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매중리 유적을 조사했을 때 상황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사를 하다 보면 이제 테스트, 시불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발굴, 본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본조사는 2020년 코로나가 한창일 때 바로 이때 발굴이 시작이 됩니다. 한마디로 어려운 여건에서 그 당시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발굴 면적으로 보면은 다른 어떤 발굴에 비해서 그 넓은 발굴을 한 건 아니에요. 넓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규모 발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1400년 점의 우수한 유물, 아주 에이스급 유물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게 한 시기만 사람이 산 게 아니라 2개의 시기가 확인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총 4개가 확인됐어요. 근데 예상과 시간이 없으니까 위에 있는 2개만 하고 아래 3, 4는 조사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지금 놔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잠재성이 어마어마한 거죠. 자, 조사를 했을 때 이 지역을 보면은 이렇게 이 항공지도하고 과거의 조선시대 때 고지도 등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왜 이런 것을 우리가 고고학자들이 많이 보냐면요. 지금 지형하고 우리 지금 지형이 사실 새마을 운동하면서 지형을 많이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바꿀 수 있죠. 아니면 수로공사도 하고 그 다음 뭐 발간하고도 하고 객토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구석기 유적이 조선 실등간에 많이 파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파괴됐는지 안 됐는지 1차적으로 확인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사실은 일제시대 때 만들었어요.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한반도 지도를 되게 정교하게 만들었어요. 그거는 개간이라든지 댐을 만들거나 크게 항만 도로를 만들기 전이니까 원상태 그대로 때가 많거든요. 그거하고 항상 대전을 합니다. 저희들은. 대전에 봤더니 결론만 얘기하면은 큰 어마어마한 공사를 통해서 유적이 파괴되지 않았다는 가능성을 확인했어요. 아, 이러면은 발굴에도 가치가 있겠다. 왜냐하면 발굴한다는 것은 공공의 재산을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 조사하기 전에 미리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니라니까 다행히도 유적이 잘 보존이 되어 있었습니다. 발굴할 때의 모습인데요. 바로 이쪽 넘어가면 저 북쪽으로는 지금 구도쪽 공원이 쫙 펼쳐져 있어요. 뭐 걸어서 바로 1분, 2분 거리죠. 저쪽 공원이. 바로 여기서 이제 조사를 이루어지고 있고 이쪽은 이제 요 밑으로는 요 밑으로는 이제 하천이 흐르고 있죠.
자, 여기 조사했습니다. 조사했더니 특히 요 지역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에서 그냥 어마어마한 유물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볼록볼록하게 있는 부분은요, 유물이 나와서 표시를 해놓은 곳입니다. 일단 한눈에 보더라도 유물이 상당히 많이 나온 곳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조사를 해봐서 지층을 봤더니 저기서부터 여기가 이제 지표면이고요. 여기까지 땅을 파내려갔습니다. 쭉 파내려갔어요. 그래서 뭐 3, 4m 정도를 쭉 파내려갔는데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저 부분 지금 4, 5, 6층은 가능성은 있지만 미리 제한된 시간과 여러 제반 조건을 못하고 2층, 3층만 했습니다. 2층, 3층만 해도 어마어마한 유물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요. 그 2층, 3층이 바로 요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조사 지역이 되는 거죠. 자, 고고학자들은 사실은 땅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땅의 색깔이 변하고 땅의 밀도가 변하는 것은 한눈에 보더라도 100%는 못 맞추지만 상당 부분은 이 땅이 제대로 도라내지 않고 제대로 있었네, 아니면 이것이 뒤죽박죽 얽혀졌네를 알 수 있는데, 바로 이른바 요 명갈색 점토층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딴 지역을 많이 조사해보면요, 이 부분이 제일 많이 땅이 날아갑니다. 이게 바로 후기 구석기 땅인데요. 후기 구석기 땅이 바로 지표면에 지표 바로 아래에 있다 보니까 개간한다고, 아니면 뭐 개토한다고, 하수 정비한다고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남아있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여기는 두툼하게 거의 1m 이상 요 귀한 이 명갈색 점토층이 잘 남아있는 게 확인이 됐어요. 바로 이 곳에서 유물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아래 요 갈색 점토층에서도 조사를 했더니 유물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연대 측정을 하죠. 바로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유물 보고 연대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방사선 측정이 과학적인 분석하는 연구소에 우리가 의뢰를 합니다. 정식 의뢰를 합니다. 그것도 이 사람들이 과학적인 조사를 한 사람들이 실수를 할까봐 다른 곳에 두 군데다 보내. 그래가지고 답을 얻습니다. A 연구소에도 보내고 B 연구소, C 연구소 같은 데 보내가지고 이들이 연구소에 보낸 걸 다 취합을 해서 맞게 했는지 확인해가지고 바로 가장 적절한 최대 평균값을 구합니다. 그런 결과를 봤더니 13,000년이에요. 그리고 요 아래층은 26,000년, 27,000년, 8,000년이 된 거죠. 바로 두 개 문화층에서. 즉 말하면은 여기서부터 거의 3만 년이잖아요. 3만 년에서 만년까지 2만 년 동안 사람이 산 거예요. 어디서? 이 정문에서요. 한 번만 싹 휙 간 게 아니라 여기가 뭐가 좋았는지 꾸준히 살았다는 거죠. 바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 유적에 대한 조사를 갖다가 본격적으로 하면서 지층 분석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사실 분석하는 이 스토리 하나의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대로 맞는지 모르겠어 시료, 한마디로 흙도 조사하고요. 흙 안에 목탄이 남아있으면 목탄 알갱이도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죽으면 인이 남거든요. 인성도 뜯어서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별별 조사를 다 해요. 그런 조사를 통해서 그래야지 이것이 국제적으로 인정, 앞으로 이 유적은 국내 인정 이미 받았고 국제적인 인증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확실하게 과학적 측정 방법이 쌓여야지만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니까 애초에 발표할 때 그때 여건이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전주문화유산연구원이 많이 배려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과학적 분석 방법을 할 수 있게 배려를 해줬습니다. 현미경 분석까지 했습니다. 다른 유적도 안 하는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상당 부분 연대에 대한 어떠한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쌓게 되었죠. 자, 그래서 이러한 조사를 통해서 살펴봤고, 두 번째로 또 한번 하는 것이 토양색이라는 부분. 이게 재밌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을 때 지금 시기는 우리가 빙하기가 아닌데 바로 전 시기는 빙하기라고 그랬잖아요. 빙하기가 아까 2만 년 전에 우리나라에 엄청 센 놈의 빙하기가 왔다고 했었어요. 그 시기에 바로 이 유적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정읍의 구절초에 살던 이 인류들은요, 특히 여기 갈색 점토층하고 명갈색 점토층에 걸쳐서 살던 분들은요, 고통스러우셨을 거예요. 그 당시 빙하기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추웠던 시기입니다. 근데 이 시기에 대부분은 멸종하거나 딴 나라로 갑니다. 남쪽으로 피하죠. 근데 여기는 어떤 상황인지 몰라도 안 갔어요. 그리고 유물을 많이 남겼어요. 바로 요 지역입니다. 요 시기. 그 추웠던 시기에 바로 구절초에 사람들이 살았고요. 그 증거가 땅으로도 나타나는데 여기 땅 갈라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땅이 빙하 때 막 얼었다가 이제 따뜻한 시기 되니까 녹으면서 땅이 이렇게 축축했다가 얼었다 하면서 갈라진 현상이 나타나요. 이게 빙하기가 있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빼도 박도 확실한 거죠. 그 2만 년이라 했는데 진짜 그 2만 년이 맞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알겠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현상들, 유물도 그렇고 요 땅도 그렇고 땅에 있는 유물 어떤 특성도 그렇고 아까 말했던 그 아까 유명한 제가 얘기했으면 거의 인천 지금 말하면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이 아니에요. 인천국제공항 정도 되는 유물이 나왔대. 27,000개가 나왔습니다. 27,000개. 그리고 임시화가는요 전라북도 최초로 구석기 유적으로서 바로 기쁜 일인데요. 불과 몇 달 전에 전라북도 사적으로 지정됐습니다. 최초입니다. 구석기 유적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것은 임시화가는요 국가 사적 정도로 전라북도 사적이 아니라 국가 사적이 되고도 남아요. 이것은 이미 일본 학자와 많은 국제적인 학술대회를 통해서 검증을 이미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구절초 유적보다 10년 전에 조사를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검증을 통해서 국제 논문도 많이 나오고 해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한 곳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와 이 유적이요. 구절초가 10km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유적을 더욱더 확실하게 해 주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두 번째 재미난 부분이 이게 돌감입니다. 자, 이 지역에 왜 이 매중리의 사람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한 번 싹 있다 간 게 아니라 거의 2만 년 동안 꾸준하게 살았을까? 뭔가 끌갈랐나? 여기 뭐 할까? 를 봤더니 아유 여기 지질 조사를 봤더니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이 구석기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돌감입니다. 우리는 구석기인들이랑 석기라고 그냥 아무 지나가는 아무 돌이나 석기 만들면 되지 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돌 석재가 안 좋으면 석기 안 만들어져요. 아까 얘기했지만 흑요석이란 귀한 돌을 구하려고 호남 지방에서 백두산까지 갔다고 했잖아요. 그 정도로 그 당시에는 귀한 돌이라는 것은 삼성 반도체입니다. 아니면 달러 같은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비트코인도 되겠네요. 그만큼 귀중한 자산입니다. 즉, 이 구절초 유적이 한마디로 달러 아니면 한마디로 말해서 어마어마한 석유를 깔고 앉았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는 최고의 자원이었던 석재가 좋은 석재가 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왜 있었냐면은 최고의 석재가 나는 곳이니까 자신들도 석기 만들고 그리고 아마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수출도 하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마디로 좋은 강이 흐르고 있죠. 그리고 언덕이 살짝 있으면서 적을 방해하기 좋죠. 그러면서 석재까지 따봉이에요. 따봉. 그것도 한 군데만 딸랑 나오는 게 아니라 유적인 여기에 있어요. 여기 있는데 여기도 석재 좋아, 여기도 석재 좋아, 여기도 석재 좋아. 그러니까 명당 중에 명당이죠. 그러니까 2만 년 이상 이걸 산 거죠. 살았던 거죠. 자, 이런 부분을 보면서 그럼 아무리 스토리가 됩니다. 아무리 석재가 좋아도 이것은 땅을 파야지 있는 거거든요. 야들이 광부가 아닌 이상 파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보면은 구석기 유적이 있는 요 하천 주변을 사진 찍은 건데 최근에 찍은 거예요. 보면은 요 하천이 흐르면서 땅을 깎아내가지고 여기 보면 삐죽삐죽하게 귀한 그 좋은 석재들이 즐비한 게 확인돼요.
아마 구석기인들이 쉽게 강가에서 휙 주워서 좋은 데서 착착해서 석기를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정읍이지만 정읍하고 바로 임시라고 접경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곳이 그런 속재가 좋은 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사 지역을 통해서 지금까지 밝혀진 데만 해도 이런 식으로 상당히 좋은 유적들이 있고요. 아까 말했던 하가 유적 같은 경우는 바로 지정 유학회가 이미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읍 바로 외종 유적도 앞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겠죠. 그러면서 바로 도지정 기념 이후에는 국가 중요 사적으로 이제 아까 말했던 석장리 유적이죠. 그런 데는 바로 국가 사적입니다. 바로 그런 사적까지도 갈 수 있게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매중리 유적을 보면은 지금 이 매중리 유적 석기를 보고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엄지는 없지만은 좀 정교해 보이지 않나요? 자, 이것은 구석기 사람들이 쓰는 밀계라는 석기인데요. 이것을 그냥 봐도 굉장히 정교한데 여기를 가서 현미경으로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이들이 가죽을 가공했어요. 가죽 가공 흔적이 나와요. 그것을 지금 프랑스에서 이 현미경 분석을만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분이 귀국하셨는데 그분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자, 이분에게 의뢰를 해서 결과를 봤더니 이 석기 외에도 여러 석기에서 상당수가 가죽 가공은 확실히 나온다는 거죠. 가죽 가공한다는 건 뭘까요? 사냥을 잘했다는 뜻인 거죠. 그리고 이 매중리가 물 좋지, 방어하기 좋지, 석재 좋은 것뿐만 아니라 사냥터로도 따봉이었다는 거죠. 최고였다는 거죠. 바로 그런 것이 밝혀지고 있는 거죠. 뭐 유물이 워낙 많아서 이 짧은 시간에 설명하기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밝혀지고 있겠고요. 자, 이러면서 중요한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5단계 후기 구석기의 유적이구나. 그럼 여기까지만 하면은 매중리가 중요하긴 한데 뭐 다른 데도 이 정도 유적은 있어 까지예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다른 유적이 없는 특징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구석기를 넘어 신석기에 전환하는 시기에 있는 유적이거든요. 그러면 그 전환하는 시기는 우리나라에 거의 없다는 게 아니라 없어요. 그러면 그 특징을 보여주는 특징이 뭐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마연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참고 자료를 본 거고 이걸 매중리에서 나온 것은 아니에요. 매중리에 나온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건데요. 바로 이것을 참고로 이해하지 좋게 하면은 갈돌과 갈판입니다. 야들은 신석기나 대야지 나온 것들이에요. 근데 후기 구석기에 떡하니 나와버렸네. 이게 대박이네 이게. 그러니까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전환하는 시기에 선두주자였던 거죠. 아까 제가 90년대 인터넷 WWW 썼다고 했죠. 많은 사람은 비웃었지만 그 사이에 90년대 WWW 이해했던 사람들은 한명의 것을 만든 것처럼 정읍의 일부 사람들은 구석기 시대 말기지만은 신석기 시대의 기술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마연의 은적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만 있으면 실수로 들어왔나? 근데 아니에요. 여러 개예요. 마연의 증거가 나오는 거죠. 90년대 인터넷 가치를 알고 바로 여기에 바로 올인했던 그런 상황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 마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 당시는 수학, 농경이라는 개념이 없을 때예요. 쌀 같은 것은 다 야생이고 재배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 가다가 그 길은 없겠죠. 하여튼 야산 돌아다니다가 야생 벼가 있으면 야생 귀리가 있으면 그걸 뜯어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수확용 도구는 구석시대 없어요. 한마디로 돌날, 낫이나 칼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갖고 유물은 없습니다. 근데 나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구절초 유적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신석기 시대 거 참고 자료를 보여주는 겁니다. 신석기 시대 많죠. 근데 신석기 시대 아닌데 구절초에서 나와요. 이거 깜짝 놀라는 일입니다. 이게.
나와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야, 이건 삽입니다. 삽.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삽이면서 괭이구식을 하는 거죠. 바로 이른바 이것을 불지구라고 하는데, 뭐 삽이 되든 괭이가 되든 기능은 그런 건데요. 이런 걸 한다는 것은 농경과 관련됐다는 부분을 암시라는 거거든요. 참고로 구석기에 이거 없어요. 나옵니다. 이거 하나만 나와도 대박인데, 이거 트리플 악셀이에요. 이거 나왔죠? 이거 나왔죠? 여기서 이것까지 나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적인 거죠. 자, 이게 또 한두 개가 나온 게 아니라 지금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성과가 상당히 많아서 지금도 분석과 같은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설명하려고 신석기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신석기 하면 토기를 떠올릴 수 있는데, 토기만 빼면은 신석기의 특징이 다 나와요. 토기는 안 나왔습니다. 부대초에. 그렇지만은 신석기의 요소가 다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여기에 또 하나 활용점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화덕자리입니다. 빨간색 표시가 된 것이 언뜻 보면 돌을 갖다 왕창 모아놓은 것 같이 보여요. 근데 그 자세히 조사를 해봤더니 각각의 특성이 다릅니다. 자, 여기 1호하고 3, 4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이는 것은 불된 흔적이라는 증거가 보여요. 여기에 불탄 흔적들이 많이 보입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이 시기가 지금 우리가 따뜻한 시기가 아니라 빙하기 시기, 또 빙하기가 끝났을 때 시기. 빙하기가 조금 이제 좀 줄어드는 시기긴 하지만 어쨌든 빙하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화덕, 불을 피웠던 흔적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좀 틀려요. 이건 불의 흔적이 아니라 시신을 매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신을 매장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구석기 시대에 시신 매장 흔적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걸 보고 이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람이 죽으면 인성분이 있으니까 인성분을 좀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명확한 증거는 아쉽지만 못 나왔어요. 그러나 그 주변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그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하면은 이것은 진짜로 우리가 뭐지 있어? 아까 불탄자리? 그럼 뭐 다른 구석 기력도 있겠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누적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 노지가 나온 불탄자리, 이것은 이제 매동의 누적이고, 다 보면은 흔적이 흐지부지하거나 몇 개 안 돼. 이렇게 짱짱하고 정교하면서 교란되지 않고 자대로 나온 데가 거의 없다시피 한 거죠. 자, 이것을 보면서 구석기와 신석기의 가고 역할을 하는 누적이라고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거의 없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부분인데, 미래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1차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 조사했을 때 점점 하나하나가 유물입니다. 유물인데요. 유물 조사했는데 색깔로 1, 2, 2색 있고, 까만 색깔은 그러니까 3, 4, 5는 까만색이잖아요. 3, 4, 5층을 아직 조사를 못한 겁니다. 우리가 조사한 것은 1, 2층만 조사한 거예요. 그리고 조사한 지역 중에서 이쪽에 유물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바로 이 부분, 이 부분도 조사를 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향후에 바로 여건만 된다면 이 윗부분 하고 아랫부분으로 나아가서 하강도 하고 옆으로 확장도 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요, 당장 지금 당장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여건이 성숙되고 지금 여기가 뭐 갑자기 아파트 들어서거나 댐 들어설 게 아닌 이상은 시간을 갖고 여유 있게 조금씩 하면서 역량을 쌓으면서, 왜냐하면 발굴은요 한 번 파버리면 영원한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조금씩 천천히 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마치 여기는 국가공원으로 잡혀있는 곳이니까 빨리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그러나 관심을 갖고 교사에서 어떠한 역량을 쌓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럼 앞으로 우리가 이 구조적, 귀한 구조적이죠. 매중리 구조를 어떻게 보존하고 우리가 활용할 건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유적하면 유물하면 좀 딱딱하잖아요. 근데 제가 공부했던 곳이 영국이다 보니까 영국 또는 프랑스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곳은 뭐 유적을 이제 공원화하는 이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유적 유물을 딱딱한 장소가 아니라 어린아이부터 남녀노소가 흔히 와서 놀고 피크닉하고요. 다만 유물과 유적만 파괴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와서 편하게 쉬고 강아지하고 산책도 하고 꽃에 물도 주고 하는 피크닉 공간으로 하는 것이 최고로 아름다운 우리가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제자 중에 이제 프랑스 친구가 하나 있어요. 석사과정 친구인데 프랑스 니스 대학에서 공부하다가 저 밑에서 지금 부석기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제가 한번 그 친구한테 네가 초등학교 때 배웠을 때 부석기 관련된 책을 한번 가져와라 했어요. 그래서 학제를 본다면 우리를 보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쯤 가는 그 시기에 교과서입니다. 부석기 관련해서 부석기인들의 삶, 부석기인들의 어떠한 유적과 관련된 페이지가 우리가 말하는 한국사 같은 거죠. 프랑스사 같은 책이죠. 프랑스 역사. 몇 페이지냐면 4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는 안 하고 고등학교로 우리는 좀 아직까지 이 부석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없으니까 고등학교 정도 됐을 때 한국사에 부석기가 몇 페이지인가 봤어요. 몇 페이지인 것 같아요? 한 페이지 아니면 두 페이지입니다. 딱 수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준이 어떻게 해서 얘네들은 중학교도 아니고 초등학교, 중학교쯤 됐을 때 30페이지, 40페이지, 5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으로 부석기를 공부하고 왜 우리는 한 페이지, 두 페이지를 끝나버려요. 그것도 고등학교 때 가도 중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차이가 뭐냐 하면은 한마디로 선사 문화에 대한 관심의 차이가 분명히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책임은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죠. 많이 안 알리고 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 그걸 보고 사실 큰 충격을 받았어요. 바로 그 충격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 귀중한 부절주의 유적을 막 무작정 파자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상태에서 많이 알리고 지금 잘 마련되어 있습니까? 이름이 지금 공원이잖아요. 국가정원이고 그걸 갖다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축제장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례가 멀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전국 선사박물관 그리고 바로 그 봉주 석장리 박물관 같은 경우입니다. 전국 선사박물관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아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석장리가 1960년대 한국 부석기의 시작을 열었다면 한국 주먹도끼라고 하는 중요한 석기가 나온 것이 연천 전곡리입니다. 연천하면 아마 가보신 분도 알지만 그 군사도시잖아요. 허벌판입니다. 근데 그 허벌판 연천시가 어마어마한 큰 지자체도 아니잖아요. 결코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어마어마한 박물관이 들어있습니다. 유물은 뭐냐면요. 주먹도끼 그 석기입니다. 석기 몇 개예요. 석기 몇 개 나왔는데 어마어마한 석기가 유적이 나오고 있고 이곳이 세 개가 주목할 유적지가 되어버렸어요. 그 세 개가 주목되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1978년도에 처음 주먹도끼가 조사하고 나서 그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이걸 끝난 게 아니죠. 지금 보면은 전국민이 매년 이렇게 축제를 엽니다. 뭐냐면 그 구석기 축제예요. 그래서 원시인들의 삶, 그 다음에 세계의 구석기 문화의 탐방, 또는 구석기인들의 음식이 뭐가 있는지 구석기 음식 축제, 그 구석기인들의 예술 축제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매년. 이러면서 하나의 축제장으로 열리고 있는 거예요. 유물의 퀄리티나 유물의 잠재 잡는 거 보면은 매중리가 훨씬 나요.
그냥 개인적인 편견이겠지만 나도 그렇죠. 바로 이런 식으로 이거 뭐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 유물 퀄리티 보면 내주보다 한참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게다가 여기는요 대구로 가겠습니다. 월정동입니다. 여기는 유적도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여기가 도시 중간에 있는 곳이니까 유물만 캐라고 그게 이제 건물로 들어섰어요. 근데 유적도 없어요 이제. 유물도 없어. 유물도 다 박물관에 가버렸지. 그런데 여기에 지자체가 만나면은 지자체에서 일단 선사유적공원 여기가 월성동인데요. 월성동 유적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거 보십시오. 바로 없어진 유적도 지자체가 노력하면은 이런 식의 일단 느낌부터가 이 지역 가는데 자동차 타고 가면서 딱 느낌이 와요. 그리고 체험 축제 같은 부분이 이미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지나가다 보면은 여기에 있는 월성동이 아마 어마어마한 구석기 유적 중에 우리나라 구석기 유적의 대표 유적으로 알 거예요. 아, 우리나라 구석기 대표 전기 구석기는 전공이 후기 구석기 월성동으로 착각하고도 남을 정도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작 그 유적의 유물의 어떤 학술적인 가치와 앞으로의 임팩트를 생각한다면 월성동은 주변 유적이죠. 그렇지만은 유물이 날아가 버린 곳과 유물이 여전히 있는 곳은 하늘과 땅이죠. 바로 그 잠재성을 생각한다면 이 월성동보다 100배, 1000배가 발견된 유물 중에 수학과 관련된 유물이 있었잖아요. 네. 그게 그러니까 어떠한 형식으로 수학에 사용되었는지나 이제 이런 걸 이제 앞으로 연구해야 되겠죠. 사실 이 사례가 없는 게 지금 제가 얘기했을 때 13,00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13,000년 된 구석 유적은 거의 없습니다. 3만 년 된 유적 많아요. 2만 년 된 유적 짜글짜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3만 년쯤 되면요, 뭔 일인지 모르지만 다 사라져버려요. 없어요. 그리고 11,000년? 아예 동적을 남습니다. 9,000년 유적 없어져요. 즉, 이 유적이 뭔지 모르지만요, 구석기와 신석기의 공백기에 있는 유적이고요. 사례가 없습니다. 사례가 없으니까 비교를 못하니 이거에 대한 정체성을 아직도 모르는 거죠. 그만큼 다른 말로 하면 최초의 무언가의 유적의 가능성이 바로 구절초에서 내중리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농경이라고 했는데 농경이라는 것이 신석기 시대 농경이라고 해서 시작고 갑자기 라이트 불딱 끄는 것이 갑자기 농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전환이 되겠죠. 채집과 사냥만 하다가 농경으로 전환이 되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면 빙하가 끝나면서 해수면이 올라오고 그리고 온도가 급상승하고 새로운 종이 막 한반도에 유입이 되는 한마디로 뭐가 변화하는 거예요. 변화하는데 기존의 물로 살았던 사람들은 그 적응을 못하고 사라질 테고 새롭게 적응하는 사람들은 서바이벌하고 살아나는 거죠. 변화된 환경에 서바이벌 했을 때 적응 잘했을 때 서바이벌 했는데 바로 서바이벌 잘한 사례가 바로 여기서 보이는 거죠. 다른 데는 서바이벌 못했으니까 사람도 없고 유물도 없는 거예요. 여기는 서바이벌 잘한 거죠. 다시 얘기하면 1990년대 인터넷 보고 그 가치를 알고 인터넷 싸움에 뛰어든 사람에 비견할 정도가 정읍 구전초, 정읍에서 얻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그러니까 유적을 바라볼 때 지금의 기준으로, 지금의 산업화의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맥락으로 보면은 어마어마한 잠재성과 포텐셜이 있는 유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